제7편 예선전 창에 꿰뚫린 첫 패배. 대회 예선전이 열리는 날 왕도는 축제의 열기로 들끓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화려한 청과 깃발이 나부꼈고 은유시인들은 다가올 영웅들의 서사시를 목청껏 노래했다. 평민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기사들의 위용에 감탄하며 환호했고 귀부인들은 비단 손수건을 흔들며 마음에 둔 기사에게 응원을 보냈다. 모든 것이 활기차고 명예로우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라이온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장례 행렬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난 며칠간 어깨에 부상이 채 낫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훈련에 매달렸다. 하지만 훈련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려 했었다. 상대의 목이나 심장이 아닌 방패와 투구만을 노리도록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수백, 수천 번이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겨진 생존의 법칙을. 그의 창끝은 자꾸만 점수판이 아닌 급소를 향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균형을 잃고 어색한 자세를 취하다가 훈련용 허수아비에게조차 제대로 된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의 골은 다른 기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경거리였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라이온의 훈련장 주변에 모여들었다. 마치 서커스단의 곰이 제주를 넘는 것을 구경하듯 그의 모든 실패에 박장대소하며 모욕적인 충고를 던졌다. 이보게, 도살자, 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마치 몽둥이질하는 것 같군. 차라리 도끼를 들고 싸우는 게 어떤가. 아, 규칙에 어긋나서 안 되겠군. 안타까워라. 라이온은 그 모든 조롱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들끓었지만 그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감정을 차갑게 식혀 가슴 깊은 곳에 묻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견디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다. 예선전 당일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선수 대기실로 향했다. 시종들은 여전히 그를 경멸적으로 대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거친 손길에 몸을 맡기고 시합용 갑옷을 입었다. 지난번 훈련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실제 시합을 위한 갑옷이었다. 특히 왼쪽 어깨를 보호하는 거대한 철판은 마치 그를 짓누르는 패배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의 첫 상대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이제 막기사 서임을 받은 어린 남작이었다. 소년티를 갓벗은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명예로운 첫 시합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그는 라이온이 그 악명 높은 북부의 도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추락한 명성을 익히 들은 터라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듯했다. 그는 라이온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담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이온경. 가문이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히 싸우겠습니다. 라이온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어린 기사의 눈에는 순수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 눈을 보자 라이온은 역겨움을 느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저 순진무구함. 저런 애송이에게 자신은 패배했고 또다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라이온이 경기장으로 말을 몰고 나가자 관중석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격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낡고 흉터 가득한 갑옷, 그리고 그가 풍기는 음산한 분위기는 화려하고 명예로운 이 축제의 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 자가 그 야만인인가? 꼴이 말이 아니군. 저런 자가 어떻게 기사란 말인가? 라이온은 관중석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경기장 반대편에 서 있는 어린 남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리 때문이었다. 출전 기사, 준비. 왕의 전령이 깃발을 높이 들었다. 라이온은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사리를 억눌렀다. 방패, 그리고 투구, 오직 그 두 곳뿐이다.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돌격,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두 마리의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나갔다. 라이온은 훈련한 대로 자세를 낮추고 창을 앞으로 겨눴다. 하지만 말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그의 몸은 또다시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의 눈은 상대의 방패가 아닌 방패 너머로 보이는 목과 얼굴의 빈틈을 찾고 있었다. 그의 몸 전체가 상대를 죽이기 위한 최적의 자세로 미세하게 변형되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안 돼. 방패를 노려야 해. 이성의 목소리가 외쳤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창의 방향을 틀었다. 그의 창끝이 목표 지점인 상대의 방패를 향해 급하게 꺾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자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인해 창에 실려야 할 힘은 엉뚱한 곳으로 흩어졌고 그의 몸의 균형 또한 심하게 흔들렸다. 그의 어설픈 공격은 어린 남작의 눈에도 훤히 보였다. 그 순간 라이온은 보았다. 자신의 어설픈 창과 달리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남작의 창끝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정확한지를. 남작의 창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 바로 라이온의 방패 중앙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다. 쾅! 세상이 터져 나가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훈련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그의 왼쪽 몸 전체를 강타했다.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무겁고 단단한 강철의 끝이 그의 방패와 갑옷을 뚫고 그의 뼈와 살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감각이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창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그의 눈앞이 번쩍이며 하얗게 변했다. 숨이 멎었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말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거대한 투석기에 실려 날아가는 돌덩이처럼 무력하게 허공을 날아 경기장 바닥에 처박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경기장은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이토록 허무하게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는 듯 흙먼지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렸다. 먼지가 걷히고 그 안에 쓰러져 있는 라이온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 갑옷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상대의 창끝에 의해 생긴 움푹 팬 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등 뒤로 부러진 장이 파편이 처참하게 널려 있었다. 잠시 후 관중석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신호탄이 되었다. 곧이어 경기장 전체가 거대한 조롱과 환호의 도가니로 변했다. 하하하, 골 좋다. 북부의 영웅, 웃기지도 않는군. 저런 실력으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신기할 정도야. 어린 남작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자신의 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는 영웅이 된 듯 관중의 환호에 답하며 경기장을 돌았다. 그 모든 소음을 들으며 라이오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누워 있었다. 왼쪽 어깨는 부서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보다 더 큰 영혼이 꿰뚫리는 듯한 치욕이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패배,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단어. 그것도 이름 없는 애송이에게, 단일격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롱과 격렬 속에서. 그는 창에 꿰뚫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과 그의 모든 과거가 한순간에 꿰뚫려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다. 제8편, 피와 진흙탕 속의 추락.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라이온의 귓가에 들리던 환호와 야유 소리가 점차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경기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전투가 끝난 뒤 버려진 시체처럼 혹은 길가에 나뒹구는 돌멩이처럼 모두에게 잊힌 존재였다. 의무병들이 다가와 그의 몸을 뒤집었다. 투구가 벗겨지자 흙과 피가 뒤엉킨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입술은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패배의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다 터져버린 것이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만이 가득했다. 어깨뼈가 완전히 박살났군. 이 정도면 다시는 창을 잡기 힘들겠어. 의무병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의 부상에 대해 떠들며 그를 거칠게 들것에 옮겨 실었다. 그의 몸이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관중들은 여전히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구경거리였다. 오만했던 야만인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에게 오늘 축제 최고의 여흥거리였다. 그가 의무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굴욕은 계속되었다. 위원들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면서도 그의 무식한 싸움 방식에 대해 비웃었다. 이보게, 상대의 창을 몸으로 받아내는 기사가 어디 있나. 방패는 장식으로 들고 있었나 보군. 북부에선 원래 이렇게 싸우나. 그러니 다들 몸에 흉터가 가득하지. 라이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비된 인형처럼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뼈를 맞추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저항할 힘도, 분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숙소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천장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창밖에서는 축제의 소음이 밤늦도록 이어졌지만 그의 방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왼쪽 팔은 붕대로 감겨 가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위원은 앞으로 몇 달간은 절대 팔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사실상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다시 그 순간이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창끝, 세상을 뒤흔들던 굉음, 그리고 관중들의 비웃음. 그는 그 장면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치 낙인처럼 그의 기억에 새겨져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왜 졌을까?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질문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답을 알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본능을 믿지도 이곳의 규칙을 따르지도 못했다. 그는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싸웠다. 늑대이기를 포기했지만 양이 되지도 못한 어리석은 짐승. 결국 그는 사냥꾼의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의해 무너진 것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롤랑이었다. 그는 화려한 연회복 차림이었다. 아마도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에 참석했다가 오는 길인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롤랑은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누워있는 라이온을 바라보았다. 몸은 좀 어떤가? 한참 만에 롤랑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패배자를 향한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라이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롤랑은 그의 침묵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안타깝게 됐네. 나는 자네가 조금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자네에게 이곳은 어울리지 않는 무대였어.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사살이었다. 자네의 세상은 북부의 피와 진흙탕 속이지. 이곳은 명예와 규칙이 지배하는 문명의 세계라네. 자네의 야만적인 힘은 이곳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 오늘 그것을 깨달았기를 바라네. 롤랑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라이온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폐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지. 그것이 자네의 남은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 걸세. 그 말을 남기고 롤랑은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어둠과 정적만이 남았다. 롤랑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라이온의 가슴에 박혔다. 돌아가라고.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고 모두의 조롱을 받으며 도망치라고. 그 순간 라이온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근원적인 생존을 향한 처절한 의지였다. 그는 지금 피와 진흙탕 속에 추락해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빼앗겼다. 하지만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북부의 피와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았다.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뼈와 살의 생존의 방식을 새겼다. 그렇다면 이곳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곳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진흙탕일 뿐이다. 명예와 규칙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가려진 더 교활하고 위선적인 싸움터.
그는 천천히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다. 붕대로 감긴 왼팔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여전히 축제의 불빛으로 환한 왕도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추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가면 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명예도, 자존심도, 과거의 영광도 모두 버렸다. 이제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이 기만적인 세계의 정상에 서 있는 저 태양, 롤랑을 자신의 발 아래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굶주린 늑대처럼 섬뜩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추락한 맹수는 이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9편, 관중의 야유, 산산조각 난 긍지. 패배의 후유증은 육체보다 정신을 더 깊이 좀먹었다. 라이오는 며칠 동안 숙소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위원이 매일 찾아와 그의 어깨를 살폈지만 상처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더뎠다. 위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의 몸이 치료를 거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라이오는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 낯선 세상의 친절과 치료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차라리 북부에서처럼 상처에 소금물을 붓고 불로 지지는 것이 더 익숙하고 빠른 방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정신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소리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그를 향한 조롱으로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기사들의 웃음소리는 분명 자신의 패배를 비웃는 소리였고 시종들의 수군거림은 자신의 흉측한 상처와 무력함을 험담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완벽한 고립감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이었다. 예선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우렁찬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날의 경기가 시작되었고 해가 질 때까지 관중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소리들은 라이온에게 패배의 순간을 끊임없이 되살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리는 두개골을 뚫고 들어와 그의 뇌 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시종이 음식을 가져다 놓아도 손도 대지 않았다.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고 그의 몸도 함께 말라갔다. 잠을 자면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말에서 추락했다. 수만 개의 눈이 그를 비웃었고 수만 개의 손가락이 그를 향해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의 긍지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북부에서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아군조차 그를 두려워하며 존중했다. 그의 힘은 곧 생존의 법칙이자 세상의 이치였다. 그런데 이곳 왕도에서 그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모든 경험과 기술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는 마치 평생을 물속에서 살아온 상어가 무트로 끌려 나온 것과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의 강력했던 지느러미와 이빨은 그저 징그럽고 기괴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며칠이 흘러 그는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거나 굶어 죽을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갑옷을 입을 수 없어 그는 시종이 가져다준 낡은 평상복을 걸쳤다. 한쪽 팔을 붕대로 고정하고 절뚝이며 걷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부상당한 폐잔병의 모습이었다. 그가 향한 곳은 경기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곳으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의 패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모든 미련을 끊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른 기사들의 싸움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관중석의 가장 후미진 구석, 그림자가 드리운 곳의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저 사람, 그 북부 야만인 아니야. 정말이네. 꼴이 말이 아니군. 아직도 왕도에 남아있었나. 낯짝도 두껍지. 저런 꼴로 여길 또 오다니. 그들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라이오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 안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바라보았다. 마침 경기장에서는 제라드의 경기가 한창이었다. 그는 화려한 은색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몰고 있었다. 그의 상대 역시 만만치 않은 실력의 기사였지만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제라드에게 넘어가 있었다. 제라드는 라이온과 싸울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유롭고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다. 그는 단순히 돌격하여 창을 찌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을 이용하여 상대의 허를 찌르고 방패로 상대의 창을 흘려보내며 가장 완벽한 순간에 자신의 창을 뻗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라드의 창이 상대 기사의 방패에 명중했다. 상대 기사는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다. 관중석은 열광적인 환호로 뒤덮였다. 제라드는 투구를 벗어 자신의 금발을 휘날리며 귀부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는 영웅이었고 승리자였다. 라이오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보았다. 제라드의 움직임을. 그의 모든 움직임은 점수를 얻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다.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관중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자세로 가장 정확하게 점수판을 때리는 기술. 그것은 라이온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설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라이온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골사납군. 돌아보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늙은 기사 한 명이 그를 비웃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기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로 예선 첫날에 일찌감치 탈락한 뒤 매일 술에 절어 지내는 자였다. 패배한 개가 자신의 상처를 하르러 온 건가? 아니면 다른 개들이 싸우는 걸 보며 위안이라도 얻으려고? 늙은 기사의 마른 독이 가득했다. 라이온은 그를 무시하고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늙은 기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북부의 영웅이라지. 내 놈이 한 짓 때문에 진짜 기사들의 명예까지 더럽혀졌어. 내 놈은 기사가 아니야. 그저 짐승일 뿐이지. 싸움의 예법도 모르는 야만인. 예법이라는 단어가 라이온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싸움의 예법 따위가 어디 있나. 오직 죽거나 죽일 뿐이다. 그의 말에 늙은 기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것 봐라. 내 놈은 아직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 그렇게 처참하게 깨진 거다. 평생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살아라. 그게 내 놈에게 어울리는 자리니까. 늙은 기사는 라이온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 순간 라이온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북부의 전장을 휩쓸던 굶주린 늑대의 살기가 들어찼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행동을 하기도 전에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사람들은 라이온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저 야만인 좀 보게. 반성할 줄을 몰라. 감히 명예로운 기사님께 대들어. 썩 꺼져라. 이 더러운 도살자야. 관중의 야유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그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었다.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하는 무력한 짐승. 그의 산산조각 난궁지는 이제 가루가 되어 사람들의 발밑에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모든 경멸과 혐오를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제10편,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다. 라이온은 도망치듯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야유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 끔찍한 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화려한 왕도의 거리를 지나 점점 더 허름하고 소란스러운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영무관의 마구간 앞이었다. 마구간은 영무관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곳이었다. 공기 중에는 집과 동물의 분뇨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이곳의 냄새가 차라리 왕도의 향수 냄새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말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북부에서부터 그와 함께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늙은 전투마였다. 마른 주인을 알아보고 나지막이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비벼왔다. 라이온은 말에 거친 갈기를 쓰다듬으며 차가운 벽에 이 말을 기댔다. 오직 이 말만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이 말만이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팔로 말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서러움과 외로움이었다. 말에게서 위안이라도 얻으려는 게냐. 그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자. 한 노인이 낡은 나무 위자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구간을 관리하는 늙은 마부였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기름때 묻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다. 라이온은 경계하며 몸을 바로 세웠다. 또다시 조롱이나 비난을 들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 모든 것을 지켜본 자의 담담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자네 경기를 봤다. 노인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골산압더군. 라이온의 미간이 꿈틀했다. 역시나 똑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자네가 왜 졌는지 다른 놈들은 모를 게다. 나는 알지. 노인의 말에 라이온은 위화한 표정을 지었다. 기사들도 의원들도 심지어 롤랑조차 자신의 패배를 야만성과 무지함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그런데 이 늙은 마부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라이온의 말을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그 옆에 놓인 건초 더미에 걸터 앉았다. 자네는 마치 호랑이를 새장에 가두고 고양이처럼 쥐를 잡으라고 하는 것 같더구나. 노인의 비유는 정확했다. 라이온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네의 모든 움직임에는 살기가 가득해. 자네는 상대의 방패를 노리는 게 아니었어. 방패 너머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지. 자네의 눈은 상대를 쓰러뜨릴 곳이 아니라 죽일 곳을 찾고 있더군. 그러니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밖에.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창의 방향을 바꾸려 하니 힘이 실릴 리가 있나. 스스로 무너진 개지. 노인은 마치 모든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정확하게 분석했다. 나는 젊었을 때 용병이었네. 자네가 싸우던 북부보다 더 끔찍한 곳에서도 굴러봤지. 그래서 알아. 자네 같은 눈빛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노인은 잠시 말을 끊고 라이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네는 착각하고 있어. 이곳이 싸움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여기는 싸움터가 아니야. 노인은 손가락으로 화려한 연무관 건물을 가리켰다. 저곳은 거대한 연극 무대일 뿐이야. 기사들은 배우고 관중은 손님이지. 그들은 피 튀기는 살육전을 보러 온 게 아니야. 우아하고 명예로운 쇼를 보러 온 거지. 누가 더 멋지게 상대를 제압하는지, 누가 더 기사다운지를 보러 온 게야. 라이온은 노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이곳을 또 다른 전장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은 전쟁이 아니었다. 놀이였다. 자네는 그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게지. 자네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걸 테고. 노인은 다시 곰방대를 깊게 빨아들였다. 자네가 쥔 창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야. 점수를 얻는 도구일 뿐이지. 자네가 입은 갑옷은 목숨을 지키는 방어구가 아니야. 배우가 입는 무대 의상과 같은 걸세. 자네는 그것부터 인정해야 해.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를 털었다. 그는 마구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라이온에게 결정적인 한 마디를 던졌다. 기억하게, 젊은이.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라이온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서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무트로 끌려 나온 상어가 아니었다.
그는 상어인 채로 어항 속에서 금붕어들과 헤엄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상어임을 포기해야 한다. 적어도 이 어항 속에서는 날카로운 이빨과 사리를 감추고 금붕어처럼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놀이의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규칙 위에서 춤을 춰야 한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생존 방식이었다. 맹수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 때로는 죽은 듯이 엎드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라이오는 자신의 부상당한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끔찍했던 고통과 굴욕의 상징. 하지만 이제 그것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혼란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최고의 배우가 되어 모두를 속이고 마지막에 주인공의 목을 물어뜯을 준비를 해야 했다.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제11편 죽음의 기술, 점수의 기술. 늙은 마부와의 대화 이후 라이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눈에서 방황과 고뇌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목표를 향한 냉정한 집중력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온 위원의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마치 새로운 목표를 찾은 맹수가 사냥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듯 그의 몸의 모든 세포가 생기를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숙소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훈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창을 잡지 않았다. 대신 관중석 가장 높은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 앉아 다른 기사들의 훈련과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분노나 질투심 없이 오직 차가운 분석가의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는 더 이상 기사들의 움직임을 싸움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었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점수를 얻기 위한 계산된 행위였다. 그는 모든 기사들의 습관, 자세,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공격 방식과 방어 자세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분석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하는지, 어떤 공격에 취약한지, 심지어 그들이 타는 말의 버릇까지도 그의 머릿속에 데이터처럼 쌓여갔다. 그는 죽음의 기술과 점수의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죽음의 기술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해 숨통을 끊는 것이 목적이다. 속임수와 기만, 비겁함은 생존을 위한 미덕이었다. 하지만 점수의 기술은 정반대였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었다. 모든 동작은 크고 화려해야 했으며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상대의 방패를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하게 타격하는지, 얼마나 우아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했다. 심지어 말에서 떨어지는 모습조차 명예로워야 했다. 며칠 동안의 관찰 끝에 라이오는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다. 첫째, 모든 기사들은 지나치게 정직했다. 그들은 정해진 주로를 따라 일직선으로만 돌격했으며 상대의 정면 방패만을 노렸다. 측면이나 후방을 노리는 변칙적인 공격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그들은 말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그들의 힘은 자신의 근력이 아니라 달려오는 말의 속도와 무게에서 나왔다. 따라서 말의 움직임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들의 공격력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셋째, 그들은 충격에 익숙했지만 고통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두꺼운 갑옷과 방패 뒤에 숨어 둔탁한 충격을 주고받는 것에만 단련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것이 살을 파고드는 실제적인 고통과 그로 인한 공포를 알지 못했다. 라이오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수치로 양피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된 모든 기사들의 움직임을 복귀하며 그들의 공격 패턴과 약점을 도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죽음의 기술을 나열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이질적인 기술을 어떻게 조합하고 변형해야 점수의 기술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우선 자신의 몸에 깊이 새겨진 살기를 지우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고 명상하며 상대를 적이 아닌 점수판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목과 심장이 아닌 방패의 정중함과 투구의 장식을 목표로 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렸다. 처음에는 역겨움과 어색함의 구역질이 났지만 그는 억지로 그것을 반복했다. 다음으로 그는 창을 쥐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 그는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팔로 가벼운 나뭇가지를 들고 그것을 자신의 팔 힘이 아닌 몸의 회전과 허리의 힘을 이용해 뻗는 연습을 했다. 그는 기사들이 말을 타고 돌격할 때 어떻게 체중을 창 끝에 싣는지 수없이 관찰했다. 그들의 움직임을 흉내내며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각도와 타이밍을 찾으려 했었다. 그의 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거구의 사내가 방 안에서 혼자 나뭇가지를 들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하며 허공을 찌르는 모습은 누구에게라도 조롱거리가 될 만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자신의 세계에 몰입해 있었다. 마침내 그의 어깨 부상이 거의 회복되었을 무렵 그는 다시 훈련장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관중석이 아니라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허수아비를 향했다. 그는 시험용 창을 들고 말을 타지 않은 채 맨 땅에 서서 허수아비를 찌르는 연습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의 창은 자꾸만 허수아비의 가슴팍이 아닌 목 부분을 향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는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은 가죽이 벗겨져 피가 맺혔다. 다른 기사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었다. 저 꼴 좀 보게. 이제 와서 기본기부터 배우는 건가. 이미 대회는 끝나가는데 뒷북을 쳐도 유분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창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서 쓸데없는 살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계적인 정확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의 창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빗나가지 않았다. 퍽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창끝은 언제나 허수아비 가슴에 그려진 동그란 원 안쪽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는 아직 말을 타지 않았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었다. 그는 우선 이 새로운 기술을 자신의 몸에 완벽하게 새겨 넣어야 했다. 죽음의 기술을 지우고 그 위에 점수의 기술을 더 씌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맹수가 자신의 이빨을 스스로 뽑아내고 그 자리에 가짜 이빨을 심는 것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훈련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연극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기꺼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제12편, 갑옷의 틈새가 아닌 균형의 중심을 노려라. 라이온의 기이한 훈련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 자신과 허수아비, 그리고 창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훈련에 몰두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기사들은 이제 그의 옆을 지나갈 때 자신들도 모르게 말을 멈추고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의 동작에는 화려함이나 우아함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울 정도의 집요함과 섬뜩한 정확성이 깃들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맨 땅에서의 훈련을 멈추고 말을 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부터 돌격 훈련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말을 타고 천천히 걸으며 말 위에서 창으로 목표물을 찌르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그는 말의 미세한 움직임이 창 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끼려 했었다. 말의 무게중심, 내 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자신의 몸이 흔들리는 정도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 넣었다. 그는 깨달았다. 마상 창 시합의 핵심은 창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마술이었다. 말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말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전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말을 단순히 이동수단이나 전투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북부에서는 말이 쓰러지면 버리고 싸우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말은 기사의 몸의 일부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기사들의 움직임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들의 창끝과 방패만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하반신과 말이 움직이는 방식에 집중했다. 그는 기사들이 말을 다루는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기사는 고삐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어떤 기사는 무릎으로 말을 제어하는 데 서툴렀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상대 기사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상대가 타고 있는 말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물론 규칙상 말을 직접 창으로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말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말의 균형을 무너뜨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는 균형의 중심이라는 개념에 집중했다. 모든 움직이는 물체에는 균형의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더라도 무력해진다. 기사와 말이 하나가 되어 돌격할 때 그 거대한 질량의 중심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중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그는 갑옷의 틈새, 즉 급소를 노리는 죽음의 기술을 버렸다. 대신 그는 상대의 균형이라는 보이지 않는 급소를 노리는 새로운 기술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허수아비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눈은 허수아비의 가슴에 그려진 원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허수아비 전체, 그리고 허수아비가 서 있는 땅과 주변 공간까지 하나의 전체로 인식했다. 그는 허수아비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지점,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각도를 찾고 있었다. 그의 훈련 방식은 더욱 기이해졌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하게 찌르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하지만 아주 정확한 지점을 건드리는 연습을 했다. 그는 자신의 창끝이 상대의 방패 표면에 닿는 순간 힘의 방향을 미세하게 비트는 훈련을 했다. 정면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힘을 흘려보내 상대의 어깨와 상체를 뒤트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정확성과 제어력을 요구하는 기술이었다. 몇 인치의 오차만으로도 기술은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수없이 실패했다. 창을 놓치기 일쑤였고 말 위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질 뻔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여느 때처럼 훈련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흥미로운 움직임이군. 돌아보자. 늙은 마부가 팔짱을 낀 채 그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고양이처럼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인가. 라이온은 말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문을 털어놓았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저는 평생을 상대를 부수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법을 배우려니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아직도 힘으로 상대를 이기려 하고 있네. 하지만 진짜 고수는 힘으로 싸우지 않아. 흐름으로 싸우지. 흐름 말입니까? 그렇다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어. 바람의 흐름, 물의 흐름, 그리고 힘의 흐름. 상대가 돌격해 올 때 그 거대한 힘의 흐름을 정면으로 맞서려 하면 부러질 뿐이야. 그 흐름에 올라탔거나 살짝 방향을 틀어주어야 하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힘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지. 노인은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땅바닥에 두 개의 원을 그렸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다. 큰 원이 상대의 힘이라고 생각하게. 자네는 지금까지 이 큰 원을 자네의 힘으로 부수려고만 했어. 하지만 그러지 말고 이 작은 원, 즉 자네의 힘으로 큰 원의 가장자리를 살짝 밀어보게. 그러면 큰 원은 어떻게 될 것 같나? 라이온은 노인이 그린 그림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큰 원은 약간의 힘만으로도 쉽게 균형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갈 것이었다. 갑옷의 틈새를 노리지 말게. 상대의 균형의 중심을 노리게. 그 보이지 않는 점을 무너뜨리는 순간 상대의 거대한 힘은 오히려 상대를 삼키는 독이 될 걸세.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자신의 마구간으로 돌아갔다. 라이온은 한참 동안 땅에 그려진 두 개의 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점수의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는 점수의 기술을 넘어 힘의 본질을 꿰뚫는 더 높은 차원의 기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살육을 위한 기술도 점수를 위한 기술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승리 그 자체를 위한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싸움의 기술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창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창 끝에는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이 실리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흐름을 읽고 그 방향을 바꾸는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 맹수의 이빨을 버리고 독사의 동리를 감춘 채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